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주어진 시간, 그 다음에 지금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시는 여러분들 위해서라도 조금 재미있게 대신에 좀 진지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PPT를 공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항들, PPT를 중심으로 갈 텐데, 한 2개 정도 약간씩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의 가장 큰 주제는 사실 공예라고 하는 게, 근데 공예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엄밀하게 따지면 전통 공예냐 아니면 포괄적 공예냐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공예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해져 버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가급적이면 제가 특별한 말이 없다 하더라도 공예라고 하는 것은 전통 공예에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큰 주제를 따진다면 이 공예라고 하는 요소가 알 듯 모를 듯 하는데 이게 뭐지라고 하는 질문에 명료하게 답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책을 보더라도 이 책 다르고 저 책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그런지까지는 뭐 진지하게 다툴 자리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 바운더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무형유산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이 자리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형유산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이 전통공예가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거냐, 그다음에 무형유산 속에서의 전통공예가 어떻게 결합하고 상호작용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무형유산 전공자로서 일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좀 더 입체적인 문화유산을 해설하거나 아니면 공부하거나 아니면 좀 더 설명하려고 했을 때 아니면 널리 알릴 때 좀 더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을 가지고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두 번째 일단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현실과 개념 사이에서 많이 헷갈려들 하죠. 저희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질문을 두 가지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전통공예라고 하는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공예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목적어하고 주어가 바뀐 거라고만 생각하는 문제는 아니죠. 이건 뭐냐 하면 현상에서 존재하는 공예라고 하는 것은 개념처럼 규칙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아니면 서열이나 위계가 정해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용사도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현상에서 이것도 공예고 저것도 공예지라고 하는 아니 이게 이걸까 저걸까라고 하는 이 현상에서 존재하는 것들과 우리가 공예는 이것이지요 라고 하는 지식체계에서 전달하는 공예는 많이 차이가 있죠. 그거를 한번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농기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배틀이죠. 둘 중에 공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나요? 애매하죠. 공예인가? 아닌가? 그러면 요즘 외국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한국 농기구 중에 굉장히 유명한 거 하나 있죠. 호미.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그게 무슨 공예라고 했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핫해지니까 갑자기 곳곳에서 한국의 전통 공예 호미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자, 그럼 배트. 공예인가요? 아닌가요? 애매하죠? 자, 우리가 보통 공예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 공예라고 하죠. 그죠? 이 정도. 이거 엄청난 기술과 수많은 재화, 그 다음에 수많은 노력이 들어간 오래되는 것들 중에 귀하고 현재 가격으로 따져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아니면 이제 우리들한테 익숙한 이런 나전함 이 정도 돼야 공예라고 보통 말하죠. 앞부분에서 이 같은 분들은 이게 공예예요? 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 교과서에서 공예라고 하는 개념을 배운 친구들은 이건 never 공예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공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자기나 갓, 조장, 화각장 정도, 그다음에 이런 목가구, 그다음에 한지공예, 뭐 이런 요정들 이제 많이 이제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술관에서 보는 것들은 되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무형문화재 현장에 가면 있는 것들이 여기에 가깝죠. 이렇게 주로 많이 돼 있는 게 현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공예를 규정하기 이전에 공예라고 하는 것이 미술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떠오를 수 있는 질문들이 일단 이겁니다. 그러면 좀 더 공예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이전에 공예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10년도 넘었습니다. 이제 공예문화진흥원, 그때는 디자인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통공예 관련된 아카이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통공예에 대한 개념, 전통공예를 하는데 뭐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통공예 바운더리를 정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바운더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적시해야 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이 화면이 조금 잘 보이실 겁니다. 관념적으로 공예 범주의 개념이 각 사전이나 아니면 공예 개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에서 따지는 공예 개념들이 쭉 있는데, 각각 공예 개념들이 다 다른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관념적인 단어들을 나열한다고 해서 바운더리가 정해지진 않죠. 왜냐하면 뭔가 구체적인 정량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현상에서의 전통 공예를 규정해서 정책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했냐면 이 앞에 있었던 개념들에서 나오는 공예라고 하는 중요 키워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예를 연구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미학, 역사, 상한화, 미술사, 민속학, 미술, 디자인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인류학 등등에 관련해서 각각의 자기 학문의 입장에 의해서 공예를 관념적으로 문장화시키죠. 그런 방식이었던 것을 그 문장화되어 있는 문장들에서 나오는 공예의 가장 특징적 키워드를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능, 기술, 실용, 전통, 수공, 소재, 지역, 예술, 장식, 가치. 그러니까 단어의 개념화된, 관념화되고 추상화된 관념적 단어를 하나씩 다 카운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예 기초 용어를 이제 확인해 본 거죠. 그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테크닉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공이라고 소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술과 장식이라는 거. 요걸로 이제 주로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예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술 중심이에요. 근데 그 기술을 수공과 소재적 요소를 많이 다룬다. 그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미적 가치를 띠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뭐 일정 정도 하지만
정량적으로 기준축을 삼아낼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본 것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공예가 무엇인지, 공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문헌은 없습니다. 그 역시 이제 대체적인 관념적인 얘기들이거나 아니면 예에 관련된 얘기거나 뭐 등등에 관련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공예에 대한 실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공전에 나와 있는 경공장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공전에 나와 있는 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인들의 종류를 말하는데, 이게 총 137종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이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 녹색이라고 하는 화면에 보면은 여기 있는 장인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기초 재료를 가공하거나 일정 정도의 전체적인, 만약에 A에서 1에서 10까지 가는 공정이 있다 한다면 그 10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공정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를 가공하거나 형태를 가공하거나 마무리만 장식을 한다는 데서 공정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묶어서 협업적 구조, 분업적 구조와 협업적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 형태를 띠게 되는 이런 식으로 경공장의 종류를 나름대로 묶어보면은 기초 재료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 다음에 중간에 그런 가공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들의 묶음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거냐 하는 걸 묻습니다. 즉 다시 앞에서 말한 그 관념적 단어들을 빈도수를 해서 엮은 내용과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장인들의 130명이 넘는 장인들의 작업의 분류들을 분석해 보면, 이처럼 공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이 천연재료인 경우가 많고, 이 천연재료는 철저하게 기후와 지역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재료를 어떠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다루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미적인 측면에 있어서 완결성을 갖게 됐을 경우에 공예의 어떤 코어라고, 이건 정말 공예주, 상품의 공예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공예는 철저하게 지역 기반적 요소를 띄는 게 많습니다. 특히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토산품, 민예품이라고 하는 것일수록 지역 기반적 요소가 되게 강합니다. 왜 더 그러냐 하면 천연재료라고 하는 것은 종자에 따라, 그다음에 말 그대로 품종과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그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굉장히 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재료가 다르죠. 그래서 공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통 공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주의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재료가 표준화되어 있거나 공정이 표준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예를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공예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의 기본적 요소가 있고, 공예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료를 가공할 거냐, 형태를 어떻게 가공할 거냐, 그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식으로 공예의 분업과 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나기 문해요술 씨가 보통 말하는 어떤 무의식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자유인처럼, 득도한 사람처럼 이루어지는 장인의 능력으로 뭐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1인 기계적 요소는 사실은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만요. 네.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우리 이게 공예인지 공예 아닌지 헷갈렸었죠? 그럼 예를 볼까요? 왼쪽에 있는 게 한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바디라고 하는 배틀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선생님, 지금 PPT가 네. 아까 그 정의 화면에서 움직이잖아요. 어디요? 아까 8페이지에 정의 내린 그 화면에 멈춰 있어요. 여기요?
네,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PPT 공유가 8페이지에 멈춰 있네요. 8페이지에 맞춰져 있다고요? 예, 예. 여기요? 아, 지금,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거 한지 보이시죠? 지금 여전히 그 8페이지 하면 예, 정의 박스에 있어요. 정의 박스. 잠깐만요. 아, 이거? 아닌데? 네, 네. 이거요? 그러니까 화면이 잠깐만요. 잘 바뀌지 그러면, 않았어요. 선생님이 뭔가 조정했을 텐데 화면이 아, 아까 화면에서 멈춰 있어요. 그러면 다시 껐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예.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충분히. 네, 지금 1페이지, 3페이지, 예. 네, 3페이지. 예. 요거까지 보셨나요? 요거까지 보셨나요? 아까 화면 자체가 다 안 움직였어요. 네네. 이거. 예. 화면을 못 본 채 그러면 설명만 들었습니다. 예. 경북대전은 들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사진은 못 봤어요. 설명만 네,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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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네. 요거는 못 보셨죠? 네, 못 봤어요. 네, 네, 네네. 네. 그럼 요거 잠깐만 볼게요. 아까 예. 경북대전에 있는 장색들, 130명이 넘는 장색들을 쭉그 공정 중심별로 보니까 대체적으로 재료를 다루는 사람들을 상당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하나의 공정에서 부품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세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북대전에 있는 장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예를 뭐라고 대체적으로 말하는 게 편할까 개념적으로 그럴 때 공예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재료라고 하는 것들을 어떠한 기교를 통해서 양질의 기물을 만드는 것을 공예의 기본 요소다. 그래서 그 기본 요소를 이런 재료, 기술, 미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북대전에서 봤었던 그런 형태를 놓고 보면 공예라고 하는 것은 재료를 얼마만큼 잘 다룰 거냐, 그 다음에 형태를 어떤 식으로 다룰 거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장식을 다룰 거냐라고 하는 기술. 이 기술의 세 가지 기술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모였을 때 실질적인 어떤 전통 공예의 기울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특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앞에서 그 살펴봤던 농기구나, 그 다음에 배틀, 이 과연 공예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미술적 입장에서 공예냐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게 이 화면을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게 한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배틀 안에 들어가는 바디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문화재 입장에서 보면 한지장이 만드는 게 한지. 요게 이제 바디를 만들던 바디장이 만들던 바디. 이렇게 되는데 기술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고전통 공예 분야 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무형유산 입장에서 보면 얘는 전통 공예인데 만약에 아까 이거 이 입장에 본다고 그러면 얘 전통 공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공예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술의 입장에서 보는 공예는 이러한 환경 속에 있는 기물들이죠. 근데 우리가 현재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점에서 전통 공예를 보게 되면 이런 장인과 이런 장인들이 만드는 이런 민속박물관의 소장품에 훨씬 더 가까운 이런 게 이제 전통 공예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통 공예는 같은 한 몸인데 왜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현실에서는 자주 보고 있으나 이 두 개가 같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과 개념 사이에 있는 괴리 같은 거. 그러니까 전통 공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전통 공예가 가지고 있는 괴리를 일단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도 잠깐 나오겠지만은 이 부분은 사실은 유형 문화재의 경우 이렇게 달라지죠. 그다음에 이쪽은 무형 문화재의 경우 이렇게 달라지고요. 물론 여러 가지의 여기에 이제 근대화, 자발적, 타율적 어떤 상황 때문에 이루어진 근대화가 만들어낸 비극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전 단계가 서구화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내는 또 다른 슬픈 과정이기도 하죠.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공예의 괴리는 크게 따지면 예와 예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예와 예가 다뤄지게 된 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전통 공예라고 하는 것이 민간에서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체계의 전통 공예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문화재 정책의 기저하에서 벌어지는 전통 공예의 개념이고 현상이죠. 민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수요로서 벌어진 생산과 수요로서 이루어지는 전통 공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구분점이 어디서 왔냐 하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이루어진 갈래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케이스가 들어오죠. 여보세요? 무슨 소리가 잠깐 들렸는데 뭐 이상한가요?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온 게 뭐냐면 유네스코가 이제 개입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유네스코가 이제 5가지 무형유산 개념을 이제 들고 오는데 거기에 이제 맨 맞은 항목에 전통공예 항목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보통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신체를 보호하고 장식하는 복식과 장신구, 축제나 연행 예술에 쓰이는 의상과 소품, 저장, 운송, 주거에 사용되는 물건, 장식적 예술품과 의류용품, 악기와 가재 도구, 놀이 혹은 교육을 위한 장난감, 생업과 생존에 필요한 도구 등이다. 이를 보면 사람들이 만들고 사용하는 웬만한 물건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만드는 과정 속에 전통공예 기술이 스며들어 있다는 뜻이다. 보호협약에서 말하는 전통공예 기술은 어떤 사회 또는 공동체에서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지식, 기술, 솜씨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2009년도에 만들어진 대표목록에 나와 있는 항목을 잠깐 인용해 봤습니다. 즉,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통공예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개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법적 체계, 법률 내용에 대한 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 앞에 봤던 전통공예의 현상과 개념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한다면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인류 무형유산 개념이 이제 유네스코 개념이 들어와서 무형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들어오게 된 그 흔적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전통공예라는 것이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형유산과 전통공예에서 제일 먼저 제도상에서 공예는 여기서 말하는 유물, 무형유산이라고 아니 유형문화재라고 보통 말하는 입장에서 이제 공예가 갈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 불교공예, 기타 종교공예, 생활공예라고 또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생활공예를 보게 되면 목공예, 칠공예, 화각장공예, 죽공예, 초구공예, 지공예 뭐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발췌했냐면 문화유산 포탈에 있는 분류 체계로 이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형과 무형으로 갈라지고 유형도 무형 안에서도 전통 기술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면 한지를 만드는 사람도 구분돼 있고 그 다음에 한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완성된 기물을 통해서도 또 구분돼 있고 그러니까 공예는 말 그대로 해서 다 따로죠. 얘를 기물 중심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술 중심으로 볼 거냐. 그래서 현장을 나가거나 정책 회의를 하다 보면 공예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보유자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가 가장 큰 화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를 조사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 가서 기술을 조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둘의 존재 유무를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뭘부터 조사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회의 중간에 많이 발생하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유난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이제 전통 공예 문제이지 사실 무형유산에서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공예를 다루는 사람들이나 미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좀 더 이 공예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 쪽이 워낙 미진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저 또한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인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는 여기가 현재 제가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발제를 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전통공예가 무슨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공예 파트가 제일 심하지만 무형유산 분야에서도 아까 김홍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너무 많이 찢어져 있어서 총체로서 존재하는 무형유산이 다 제각각 이해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이권 나누기처럼 흩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것을 전통공예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여기를 좀 보시면 현재 우리 제도를 보게 되면 이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와 영산제 사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구분해 놓은 것도 정말 웃긴 얘기지만 영산제 이 세 분들을 보게 되면 다 하나씩 되죠. 의례의식이고 전통공예예술이고 영산제는 또 의례의식이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십시오. 종묘라는 건축적 공간이 없을 상태에서 종묘제례악이 의미가 있을까요? 종묘제례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이 엄정한 복식과 이 수많은 제기들, 굉장히 공이 들어간 제기들과 온갖 엄정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품이 있는 기물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종묘 제례라는 행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기 힘들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게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좀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앞에 선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계속 흘러 오다 보니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는 건 좀 문제가 좀 크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무형유산 연구자, 그다음에 정책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코멘트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걸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발제의 이제 전통공예를 얘기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잘 알고 있는 영산지구, 왼쪽에 있는 게 은산 열심대인데 이런 의례에서 장엄과 장식이라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 체계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그림, 수많은 종이 장식과 여러 가지 시각적, 그다음에 가끔 기물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어딜 봐도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요. 흔히 이제 공예를 그런 얘기 합니다. 세상을 담는 그릇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상을 담는 그릇.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 예술을 띠고 있는 의례나 행사에서 그거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공예품이나 아니면 공예품에 가까운 기물을 배제하고 표출할 수 있는 형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공예가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어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총체적 문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의 전통 공예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크게 의미와 위치를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제한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다른 이제 무형유산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자꾸 이제 가치와 영역이 축소된다고 볼까요? 왼쪽에 있는 것 같은 이제 의궤 중에 한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각종의 이제 뭐 환갑이 됐다거나 뭔가 됐다거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하단에 보면은 이제 이게 체화가 이제 만들어지는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생꽃을 꺾어서 결코 장식하지 않거든요. 생화를 죽여서 장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화백자 여기 있죠. 청화백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뭐 되지도 않습니다. 청화백자가 이러한 체화의 장식의 어떤 화병처럼 쓰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이렇게 결국은 체화는 무형문화재로서 또 따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수많은 이제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비싼 것들,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 돗자리들, 그릇들, 의자나 가구들, 뒤에 있는 수많은 병통들, 하나의 이제 그것이 하나의 뭐 생활에 필요한 행위들, 아니면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것을 사람들의 행위를 하게끔 만들고 수단화될 수 있는 것이 공예품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 가치관계의 축소도 상당히 요즘 들어서 유네스코 개념에 들어온 이후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활쏘기입니다. 여기에 분류를 보게 되면
전통 놀이 무예로 돼 있죠. 근데 뭐로 보이시죠? 활과 화살로 보이시죠? 활과 화살은 전통 공예기술이잖아요. 공예품이고. 그러니까 모든 어떠한 무형유산의 행위의 총체가 공예품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 담그기죠. 장을 담그는 데 있어서 장이라고 하는 완성품으로서의 장, 그러니까 활하고 활쏘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 행위가 공예품으로 이루어져요. 장 담그기는 마지막 결과물로서 장이라는 것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죠? 장 만들어서 옹기가 꼭 필요하죠. 옹기가 없으면 안 돼요. 현대에 와서는 현대적 옹기를 만들어냈잖아요. 김치 냉장고. 다시 말하면 장 담그기라는 포괄적인 문화 현상을 찾아낸 필속이라는 점점 우리가 무형유산을 포괄적인 입장으로 지정을 하고 보호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이들의 분야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역을 넓게 잡아놓고 분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체적인 그 문화의 가치를 축소시키고 제한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전통 어로 방식, 어사. 역시 이제 매한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 고기를 잡는 행위, 그러니까 결과물로서 고기가 있고요. 물고기가 있고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만드는 방식,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기술과 기록과 관리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약간 좀 부수적이긴 해서 일부러 뺐습니다만 여기서 잠깐 언급할 건 하나가 뭐냐면 공예는 재료와 기술을 다루는 그러니까 재료와 공정을 다루는 재료를 어떻게 잘 다룰 거냐는 기술의 문제가 전제 조건이 되긴 하지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때로는 생업에 얽힐 경우에는 미적인 부분하고 상관관계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좀 더 품이 있고 좀 더 복합적인 의뢰와 관련될수록 미적인 부분하고 상관관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 두 개에 관련된 기술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미술로서 보게 되는 공예는 지극히 기술이 배제되고 뭐만 들어오죠? 기물만 들어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전통 기술로 보게 되게 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너무 제한적 조건 때문에 좀 너무 외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요즘 최근에 공동체 접목이라고 많이 불리는 여러 가지의 포괄적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들이 지정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지극히 관성적이고 지극히 좀 뭐라고 그러죠? 타성적인 분류를 적용하는 방식이 너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이제 이거는 결국은 포괄적인 문화 영역에 대한 무형유산에 대한 가치를 자꾸 축소시킨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지금이라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할 좀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유네스코에 전통 목조 건축술이라고 해서 등재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대목장만 그러니까 대목수만 이제 들어가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 걸 아시죠?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는데 중국은 전통 건축술, 우리는 하나만. 그래서 중국에서 제시한 문건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통 중국 목조 건축술은 목재를 가장 중요한 건축 자재로 사용하고 구조형 목공을 기초로 사용하면서 장식용 목공, 타일, 지붕, 석재, 작업, 장식용 도장 등 다른 주요 부분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재를 했어요. 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형유산에 등재한 현재 우리나라 국가무형유산의 본태를 보게 되면 영산, 좀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영산제는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로만 축제, 공연예술, 언어를 포함한 고전전통 표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강강수에는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그다음에 처용문은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및 축제, 지식, 그다음에 공예기술. 그러니까 처용문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정을 해놨고 영산제는 좀 이거보다 축소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만요. 소리가 좀 뭐가 좀 외부 소리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나와? 죄송합니다. 자꾸 소리가 좀 자꾸 들어와가지고요. 괜찮으세요? 이제는 괜찮은데 아까 그게 소리가 울려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했을 때 풀렸던 분류 체계에 있던 거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다시 이제 공예로 돌아와서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좀 더 이제 입체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와 융합적 사고가 좀 필요하겠다. 공예 전통 건축이라 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와서 한꺼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가 무형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중에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기회가 대목장 한 사람한테만 가고 소목장이냐 석장이냐 단청장이냐 번화장이냐 재화장이나 아니면 온돌장이라 하는 분 같이 하는 분들은 그 기회를 상실한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치나 영역 자체가 축소된 현상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공예 입장에서 입체적으로 공예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오는 장점이 뭐가 있는지도 잘 생각해요. 우리가 전통 공예를 할 때 무슨 종목 나누잖아요. 그래서 기능이 1기능이고 2기능이고 3기능이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면에서 보시면 옷을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궁중복식을 하나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작자들이 다 들어가야 옷 한 벌이 나옵니다. 복식 한 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찢는 것도 나름대로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것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 틀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한편에서는 실을 만드는 합사장도 있어야 되고 배틀을 해서 길쌈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길쌈하는데 선배를 하는 사람은 도시를 하기가 되는 거고 모시를 하기도 한 사람 모시자이게 되는 거고 이제 무명을 하게 되면 색골라이가 되고 비단이 되면 명주자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염색을 하게 되면 염색도 종류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붉은색을 드리느냐 아니면 쪽을 드리느냐 여러 가지 다 이게 다르거든요. 거기에 그 복식에 들어가는 곳곳에 장인들의
결합구조. 즉, 전통공예를 공예기술적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하나하나 얘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고 그냥 분리돼서 저기 길 잃은 미아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완성된 기물이 있고 그 기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술과 장인들의 협업과 분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네트워크가 이렇다라고 하는 설명이 병행이 돼야 이제 제대로 된 공예품에 대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철저히 공예적 입장이에요. 그러면 공예 이외의 입장이 뭘까? 이건 앞에도 그렇고 저도 뒤에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쓴 논문을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하는 편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분리체계 관련된 논문에서 제가 가장 큰 축으로 삼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앞에까지 설명한 것은 생산 환경적 입장에서 공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는. 근데 여기서 위에서 보면 전통 공예의 생산 환경, 제작과 장인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밑에를 보게 되면 전통 공예의 사용 환경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예의 문명적 기능과 사용자의 처지, 공업품의 용도에 따라서 똑같은 공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공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완성품이 달라져.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볼게요. 약간 유치한 화면이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 사대부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역할, 어떠한 장소에서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옷이 잘 보세요. 관복을 양반이 입었던 이 관복을 입었다고 치죠. 이거 보이시나요? 일단 자, 요 관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복을 입을 때랑 그 다음에 여기 철립을 입어가지고 철립을 입어서 전복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서 평상복 학창이나 심이를 입었다고 쳐요. 옷을 만드는 제작 기술이나 제작 장인이 얼마나 틀릴까요?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옷의 양태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 주체적 측면에서 보면은 얘가 달리 보이는데 그것을 소위 말해서 그 유저 입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참가자 입장에서 보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공예에서 생산 환경과 사용 환경을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이 입장이 무형유산에 있어서의 좀 입체적인 그 하나의 유산을 놓고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같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전통 공예에 대한 얘기에 잠깐 한 번만 더 부가적인 거 하나만 하고 들어갈게요. 전통 공예 전통 공예 약간 복잡하냐 하면 제작 환경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목공예를 만드는 기술진들의 협업 구조로 묶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1차 가공 기술이라고 있죠. 1차 가공품.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백고를 하고 선생님, 단순하게 화면이 네. 아까 저기 복색에 멈춰 있습니다. 복색이에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구나.
보이시나요? 아이고. 네. 여기 보게 되면 목가구를 다루는 장인들의 협업 그룹 패턴을 세 가지 패턴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맨 밑에 보면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 위에 동백으로 기름칠을 하고 그다음에 금속으로 장석을 다루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민가에서 볼 수 있는 장이나 농이 나옵니다. 뭐 뒤주나 이런 거. 좀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 옷칠을 해서 장석을 하고 좀 더 복잡한 장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옷장 형태가 돼요. 거기에 화각이나 나전이라고 하는 마지막 마무리 장식에 대한 부분들을 첨가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굉장히 고급의 가구들, 목가구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완성된 그 나전장이나 화각장 같이 되는 경우에 이 나머지 이루어지는 장인들의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조금만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것처럼. 아까 그래서 복식도 경우에 따라서 참여하는 장인의 종류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용자 환경과 장소, 여러 가지 조건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선생님들한테 타 이제 전통공예 이외에 무용유산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제 연구에 있어서 좀 복합범주를 썼으면 어떤가. 연구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제한적 조건이 있긴 하겠지만 복합범주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권하는 지금 시간이네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범주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조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한 3개 안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안이 주범주와 보조범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종묘재료인 경우에는 주범주는 의식 및 의료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는 범위 같은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범주하고 병렬범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계적인 어떤 요소보다는 좀 특가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복합범주를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주범주, 병렬범주적 요소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주범주가 있고 병렬범주가 있고 보조범주를 같이, 그러니까 세 개를 다 같이 써서 주가 있고 병렬이 있고 보조가 있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약간의 위계와 등가적인 요소를 같이 써서 좀 무형유산에 대한 입장들을 좀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문으로 이거를 인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데 많이 써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해보는 어떤 입장에서 써본 논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타 분야에 있는 무형유산 연구자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좀 여러 입장을 가지고서 무형유산을 연구해 볼 때 좀 더 재미있는 연구 결과물들이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베이스로 깔고서 써본 논문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제가 이제 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유네스코에 등재한 외국의 무형유산의 흐름들도 보게 되면 대다 복합 범주예요. 요즘에 지중해식 식문화가 됐든 와쇼크가 됐든 터키식 커피 문화가 됐든 우리가 제시한 김장 문화가 됐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유난히 한국이 복합 범주에서 약간 좀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통 공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추가됐을 경우에는 좀 더 연구 방식이나 아니면 전달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재미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내리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산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약간 테스트 삼아 해보면 영산제는 주범주하고 병렬범주하고 보조범주를 넣어서 영산제는 주범주는 아무래도 민간신앙 사회적 의식 아니면 여기 민간신앙 사회적 의식으로 들어가고 병렬범주에 이제 공연예술, 그다음에 전통기술, 그다음에 구전 및 전통 및 표현, 그다음에 보조범주로 전통지식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넣어보면 얘를 이해하거나 구술하거나 기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정교하고 좀 더 입체적인 연구와 기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줌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불편한 데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몸 상태가 좋으면 좀 더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오늘은 이 정도로 지루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혹시 네, 이승주 질문, 선생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공예란 무엇인가 또는 뒤집어서 전통 공예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비슷한 키워드를 썼지만 대단히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통 공예에 대한 정의, 유형 문화에서도 전통 공예를 다룰 수도 있고 무형 문화에서 공예를 다룰 수도 있고 전통 공예는 이 기준 저 기준에서 난도질 당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렇게 난도질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뭐 그것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전통 공예라고 하는 실상에 더 부합된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능 쪽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통 공예 영역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고 저는 두 가지를 좀 크게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 입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면 정책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했었을 때 전승 정책, 지능 정책, 하여튼 뭔가 지원을 해줄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것에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건가라는 그냥 이게 뭐랄까 학문적인 입체적인 인식 상태에서만 머물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정말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어떤 지원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런 고민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이 이제 범주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유난히 이 범주의 문제를 분류로 인식하고 이 분류가 고정불변인 거로 되게 인식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대학교의 학과처럼 옛날에는 한국학과하고 서양학과하고 다 이렇게 분리됐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미술학과로 이렇게 통합했듯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무형유산의 범주는 분류 수속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 문화를 이해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주된 요소가 성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되게 편의상 설명의 방식인 거지 이것이 어떤 소속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분류 체계를 없애면 없앨수록 더 이거는 그냥 마치 무형문화재 번호 붙여가지고 관리하듯이 이거는 관리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을 분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런 고정의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네스코에서 카테고리 옛날 선택을 했는데 대부분 다 입체 선택이죠. 멀티플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는 올해 바뀐 양식은 아예 그것마저도 빼버렸어요. 이제는 카테고리 자체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한 편의사항인 거지 그것 자체가 유산을 규정해버리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없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카테고리에 대한 어떤 종속된 요 선입견들을 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네스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입장이냐 하면 제가 이제 문화재보호법, 그다음에 유네스코적 영향 관계 두 개를 꺼낸 이유는 사실 둘 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생각으로 규정되거나 설정된 개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는 일본에서 왔고 하나는 또 일본의 영향을 받은 글로벌화된 어떤 합의점으로 온 상황들이어서 그 각각의 개념들이 뒤엉키다 보니까 아직 좀 더 정리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옛날 버전의 입장, 어떤 때는 신버전 입장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이고 아까 이제 목적은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든 무형유산이라는 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일 좋죠. 뭐 나머지 수단이야 적정한 수단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분류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다만 현재 모든 이 현재 무형유산을 연구하는 것 자체, 소비하고 연구하고 생산되는 영역 자체가 반급 시장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문제였다 한다면 이런 분류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가게는 이렇게 분류하고 어떤 가게는 저렇게 분류하죠, 그죠? 뭐 홈플러스 그 분류랑 롯데마트 분류랑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관급 시장이기 때문에 관급 시장에서 정해진 분류를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했을 때 관에서 정한 분류 체계를 주목 안 할 재간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식 전파가 다 그 분류 체계로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데 법률 어디에도 복합 범주를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굳이 분리해서 써요.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나 아까 얘기한 대로 예전에는 요즘 최근에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복합 범주를 썼었고 그다음에 최근은 규정 자체도 별로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 공예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난도질 당한처럼 존재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었다. 그러니 요 문제점을 가지고서 이제 무형유산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말한다 한다면 공예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우리가 무형유산도 이렇게 낱낱이 찢어서 지내지 말고 좀 더 입체적으로 기록, 연구하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에 대한 의견을 전해보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설지 선생님, 전공자 입장에서 한 말씀 하시죠. 아,
저는 오늘 해주신 얘기는 100%다 동의를 하고요. 사실 여러 차례 말씀해주신 내용이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어떻게 적용을 할까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이승주 교수님에서 또 이제 이런 복합 분류를 이게 자꾸 분류를 할 제도권 안에서 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기술 문화적인 맥락에서는 자꾸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분류 방법이 지금 자리가 잡혀 있고, 그러면 이게 사실 뭐 아까 이제 여러 차례 예를 들어 주셨던 그런 뭐 제이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이제 다녀온 강릉 단오제의 경우도 거기에도 복식이 있고 거기에도 이제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뭐 다양한 종합 예술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눠서 보는가, 여기에서 왜 기술적인 거는 언급되지 못하는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마트 얘기한 게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일상에서 사실 이게 지금 전해지지 않게 경험치가 이제 많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사실 저도 이제 분류를 교수님께서 제안한 복합 분류 방식도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민속학이나 무형유산학이나 인류학 쪽에서도 이제 이걸 하나의 이제 무형유산을 한 종목을 계속 어떤 식의 관점으로도 이 문화를 볼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쪼개는 방법론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어떻게 일상에서 향유해서 굳이 분류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견문을 시야가 열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듭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가장 많이 무형원에 근무했을 때 느꼈던 소감이 그런 게 있었어요. 아까 이제 생산과 사용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느낀 게 왜 우리는 항상 제작자의 입장에 대한 연구만 하지? 이걸 쓰는 사용자분들, 특히 구술자서전에 저희가 구술자서전 사업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한산모시도 한산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장이 크고 내게 제일 잘 나가니까 내가 너무 뿌듯하고 사람들도 나를 쳐주더라라는 게 사실 그만큼의 사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제작자와 사용자들이 이제 균등하게 건강하게 있었을 때가 제일 건강한 약간 생태계 밸런스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사용자는 아예 없어지고 제작자들이 한둘 셋 정도밖에 계시지 않으니까 제작자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작자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래서 사실 오히려 이제는 이런 복합 분류 방식도 적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 동시에, 그럼 이걸 향유했던 사용자에 대한 연구도 이제 전통 기술 파트에서는 많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분류를 염두에 두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이제 무형유산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이 많이 쌓였잖아요.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고 정보화 시대가 됐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아카이빙에 대한 얘기들이 소위 말하는 아카이비스트들한테서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해서 정보가 유포되는 근본으로서의 분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얘기가 돼야 되는 측면도 첫 번째가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연구해서는 어쨌든 결과가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기록하고 이것이 아카이빙이 돼야 되는데 이 아카이빙에 대한 부분들이 뭐라고 이거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데이터 맵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세팅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이 데이터 맵을 못 그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론은 뭐냐면 대상을 하나씩 기존의 학문적 체계를 보게 되면 그 학문적 관점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만드는 점, 그러니까 뭔가 행위의 주체자가 있는데 그 행위의 주체가 크게 따지면 뭔가 연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연을 한다거나 하는 분들의 행위자가 있고 그거를 이제 보는 사람 아니면 즐기는 사람 공연 같은 경우에 생산자가 있거나 사용자가 있거나 이런 문화적으로 보면 생산자가 있고 문화 소비자가 있다. 그러니까 문화 환경이라는 게 있고 문화 생산자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방식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은 게 이제 공연 파트, 제 파트에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 특히 기존의 전통 기술의 분야조차도 생산자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 생산자의 분류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빠지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또 한편으로 무형유산 전반을 보다 보니까 역시 무형유산도 비슷한 입장이더라 이런 나름의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아직은 뭐 여러 가지 뭐 난제가 있을 거고 이제서야 하나씩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뭐 김영희 교수님이나 아니면 여타 선생님들도 이제 좀 하나씩 좀 논의 테이블에 오셔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우리 새로운 연구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설 선생님도 이제 이쪽 분야에서 자꾸 활동을 하니까 또 이제 합류해서 조금씩 보태면서 이제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행 벌어지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문제들은 보유자 중심으로 우리가 오랜 동안 그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으로 볼 것이냐, 물건으로 볼 것이냐, 기술을 볼 것이냐, 대단히 쟁점적인 것인데 사람으로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좀 이제 문화재를 보는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걸 좀 이렇게 봐서는 너무나 쪼개지고 미분화되어 있으니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 연구 시각은 이제 나타난 거여서 이미 쌓질 논똥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가 또 이제 고민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단히 근대화되고 서구화된 개념이잖아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쓴 모든 것이 다 문학의 범위 속에 있는데 이것이 리터레이처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미적인 감각을 가진 어떤 특수한 무엇으로 규정하는 것을 문학이라고 요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공예 또한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초창기에 전통공예와 공예라고 말했을 때 개념의 혼란이나 복잡성이 있어서 그걸 생략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예라고 하는 것들이 미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데에는 산업혁명이라는 측면들이 존재하죠. 산업혁명이라고 존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아트하고 테크닉가 구분돼 버립니다. 미적인 요소하고 테크닉이 같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대량 생산 체제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들이 이제 분리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 미술과 공예가 어설프게 강화했다가 완전히 빠이빠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서구 사회에 있어서 크래프트가 이제
아트하고 결발하게 원래 아트 안에는 아트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미학에서 맨날 외우잖아요. 테크네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술이야 술. 기술할 때 술. 미술이 냉정히 따지면 왜 술이냐라고 하실 때 그 숫자가 붙는 이유는 테크네에서 온 말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자면 또 끝도 없는 자료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그 기회를 빌어서 얘기하도록 하고 한 가지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얘기 꺼내야만 되는 얘기들이 뒤에 있는데 이게 얘기만 하죠.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라이선스가 하나 있죠.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사에서 주어지는 장르의 범주와 무형문화재의 분류의 기준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무형문화재 분류 체계 안에도 근대적 교육, 현대적인 개념이 들어온 것도 많이 문제이긴 하지만 문화예술 교육사는 철저하게 현대적 개념에다가 국악인이 몇 개 정도 빼놓고는 다 현대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 차원 고전 개념이 강하고 그다음에 문광부는 현대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개념의 혼란도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춤하고 무용하고 다르잖아요. 소리하고 음악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분류가 춤으로 완전히 돼 있는 건가요? 현재 그 분류에서 춤으로 확실하게 분류를 용어를 고쳐 썼습니까? 아니면 무용으로 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네. 네네네. 그 문화재청에서 분류하는 거는 그 무용이 아니고 제가 춤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아직은 음악 쪽은 소리라고 안 하고 음악이라고 또 쓰고 있죠. 그렇죠. 보통 판소리 같은 경우는 소리라고 하지만 네. 그 기악은 네, 음악이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예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 현대적 용어 개념과 그러니까 막 공예 기술 분류에 하 분류에 건축 미술 이렇게 용어가 들어와요. 뭐냐 하면 건축 미술에 쓰여지는 공예 기술이라고 하니까 공예 기술 하부에 건축 미술 이런 게 있는 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용어들이 뭐 혼재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긴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현대적인 예술 장르의 개념 아까 김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대화된 예술 용어, 문화 관련된 용어들이 현대 분류 체계 안에 들어왔을 때 오는 일반인들의 혼동 문제나 아니면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들도 자꾸 개념상의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는 문제들이 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분리하거나 아니면 좀 경계해서 쓰는 측면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얘기하려고 앞에 이제 전통 공예와 공예 개념 얘기 나오면서 복잡하게 얘기돼야 되는데 사실 그 얘기를 꺼내려면 2시간도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또 귀한 자리에 또 뭐 제가 우리 분야에 대해서 뭐 얼마나 또 필요하다고 그 2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보충드리고 싶은 말은 예술이나 용어, 그러니까 문화 용어, 이 예술과 용어 자체가 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근대와 근현대 개념이니까 거기서 오는 용어 자체를 쓰는 데 있어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혹시 하마니 선생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한지를 쓰면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환지도 되게 공예와 이쪽
무형 쪽하고 하이브리드한 종목이라서. 저는 앞부분을 좀 제가 놓쳐가지고, 그러고,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공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뭐라 그러나, 항상 좀 답답했던 거를 좀, 오늘 들으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도 저처럼 그냥 이게 답답함들이 다 있구나. 제가 혼자서 제가 몰라서 답답했던 것보다는 또 알면 알수록 더 답답한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거를 좀 알게 됐고, 그다음에 열심히 우리 그 후학들이 공부를 해서 이런 거를 좀 고쳐나가는,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요즘 좀 고민되는 게,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뭐 개념이든 학술적인 용어든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서로 과거에는 이게 이렇게 서로 만날 일이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정에서는 막 써도 우리 연구자들은 또 연구자들끼리 써서 이게 통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이게 굉장히 자주 만나거든요. 만나서 무형유산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우리도 막 그 행정이나 법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그 용어를 보면 굉장히 생경한데, 이거 잘못 쓰고 있는 게 분명한데, 또 행정 쪽에서 보면 우리들이 쓰는 용어가 자기네들의 그 뭐 행정을 처리하기에 전혀 안 맞으니까, 그냥 뭐, 연구자들은 항상 저러지, 뭐, 이렇게 정말, 그냥 뭐, 고민이 별로 없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고 연구자들이고 책임 없고 막 이런. 근데 우리는 막 책임져야 되고, 장인들이나 예인들, 전승자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 전승금도 줘야 되고, 뭐 이수지증도 줘야 되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개념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해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남보해야 않는 건데, 제가 보면은 너무 한심한, 그래서 이 잘못이 과거에는 서로 안 만나서 몰라서 편했는데, 어느 정도는. 요즘은 이게 너무 많이 부딪혀서,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우리 세대는 이게 고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제가 그때도 제가 학술대회 때 한지 하면서, 무슨 전승공동체에다가 무슨 뭐, 보유자 없는 단체 지정은 전승공동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내가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문화재청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안 하면 전승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에는 그런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전승공동체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정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학술적 용어의 그런 이렇게 구별이라 그럴까, 이런 거를 일단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저는 분명한 거는 연구자들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 들어도, 지금은 자주 만나기 때문에 안 들어도 언젠간 들을 거다라는 거고, 개념이 엉망진창이고, 그다음에 자기네는 그렇게 써도, 왜냐면은 돈 주고 막 이러고 제도 만들고 그러니까 연구자들 할 수 없이 이제 자기 밑에 들어와서 이제 기어 다닐 거야, 이런 식의 오만함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나라의 격이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구자들을 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 돈에 휘둘려 다녔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돈과 지위에.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과, 우리들이 이제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그 좀 젊은 세대들은 문화재청이나 국가가 사용하는 용어가 잘못되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좀 바르게 해가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지금 선생님 발표하시면서 이제 좀 더 공부하고 많이, 특히 범주 문제라든가 뭐 또 이렇게 전통 공예가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고민들 같은 거, 저도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많이 오늘 이렇게 들었는데, 막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제가 모르는 분야여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열심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책도 읽어보고 논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만희 교수님은 뵙기가 좀 어려웠는데 화면을 통해 뵈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뭐 답변 아닌 답변을 한마디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제가 이제 별로 이렇게 논문을 잘 쓰지도 않고 뭐 논문 쓸 자질도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류나 범죄 관련된 논문들을 간혹 한 번씩 쓰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용어들을 행정기관에서 너무 많이 남발하죠. 자주 만나서 뭐 기회 될 때마다 얘기를 한들 담당자는 담당자일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거를 고치고 싶으면 뭔가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는 얘기들을 항상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최소한의 일종의 책임 회피, 뭐 다는 못하지만 난 이거라도 했지라고 하는 회피성 발언 같은 것이 논문의 흔적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라도 했으니까 이걸로 근거해서 좀 고쳐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저희가 공무원, 뭐 저는 특히나 뭐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조금 개념이 있거나 뭔가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행정 관료가 있다 한다면 이런 안이 있으니 좀 우매하더라도 이걸 핑계로 해서 좀 더 좋은 멋진 안을 좀 만들어 보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통공예가 사실 한편으로는 되게 쉽고 한편으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수님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말한 그 말이 좀 한편으로는 되게 쉽고 한편으로는 되게 어렵고 특히 이제 학예사들이나 공무원들이 물어요. 이 종목의 핵심 기술이 뭡니까?라고 물어볼 때마다 제가 막 웃어요. 왜 웃냐면 반복과 노가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할 게 뻔하거든요. 짜기 아니면 자르기, 쪼개기, 붙이기 이런 거거든요. 다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분업화되어 있느냐, 어떤 재료를 쓰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 컨비네이션이 달라지는 방식인데 그거를 너무나 이제 다 찢어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그래서 공예에서 분류표를 짠 이유는 분류시키기 위해서 유계를 만들어서 분류해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얘의 유니트가 어떠한 유니언이나 컴포지션을 형성하게 되는지에 대한 절차와 순서, 그 다음에 결합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려보고 싶어서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도메인이나 클래시피케이션처럼 막 이런다기보다는 일종의 그 3차원적이게 하죠. 약간 우리 그림 맞추기 잘 씁니까?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약간 3차원식의 그림 맞추기 방식 같은 거를 좀 염두에 두고서 했다고 하시면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공예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의 차이가 품목이 똑같아 하더라도 퀄리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한 교수님이 관심 많으신 한지라고 하더라도 인쇄용 한지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림의 뒤에 배점용으로 쓰는 한지, 그다음에 창호지를 쓰는 한지, 이게 문풍지를 쓰는 거랑 가닥으로 쓰는 거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재료도 아시겠지만 각종이도 있지만은 고정지 볏짚 쓰는 것도 있고 죽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한지의 고급으로 정할 거냐 저급으로 정할 거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할 때 막 정수만 뽑아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정수 바깥에서 정수까지 가기 위해서 벌어지는 이 작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좀 논의되면 좋겠다. 특히 공예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많아서 요즘 뭐를 한지로 할 거냐라고 하는 정의 규정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전통도 아니고 근대도 아니고 그 뭐 아예 고급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저가도 아니고 막 약간 전통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대 기술이 들어가는 한지가 나올 확률도 되게 높고 막 이런 우려스러운 어떤 입장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로 그냥 답변 아니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노트북에 어댑터를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노트북은 사망할 제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일아 선생님이나 윤동환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전통 공연 예술 아니면 이 무형문화재의 행위, 뭐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것들과 지금 공예로 이제 분류를 하시면서 그게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그러니까 왜 이거를 뭐 단순하게 뭐 활을 쐈을 때 활과 화살을 보지 않고 그 활쏘기를 중심을 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공예와 좀 전에 그 종료제례 같은 경우는 전통 생활 관습이나 공예 예술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분류 체계에 대해서 저도 좀 이게 고민인 게 뭐냐면, 강릉단오제는 의식으로 얘가 그 국가무형문화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로 돼 있냐면 전통 놀이 무예 축제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축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변화가 됐었겠지만, 그런데 강릉단오제에서 붓을 할 때는 저희가 지화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화 장식을 하잖아요. 그럼 그건 분명히 공예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화재청에서 공예 쪽에서 지원을 하면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는 해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지화를 가지고 전시를 좀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공예가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네, 우린 공예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저희에겐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참 이 분류가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늘 그 교수님 말씀이 거기에 좀 맞았던 것 같아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냥 무형문화재를 공예를 뺀 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도 저희가 농악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분류를 해놓은 거 보면 음악으로 분류를 했는데 사실 농악은 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과연 음악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놀이로 분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지정이 될 때 학자가 그 종목을 무엇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종목이 정해져서 여태까지 이렇게 왔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하시는 분들이 골치 아프거든요. 사실 그것도 다시 정리하려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포함해도 되고 저것도 포함이 되니 그냥 이렇게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내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그때가는 난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오늘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말을 좀 얹어도 되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혹시나 오해하시면 어떨까 했는데 역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약간의 말씀. 아까 이제 활쏘기하고 그다음에 어로 그다음에 장단극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어떤 뭐냐면 이게 공예 분야인데 왜 공예 분야가 없냐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런 포괄적인 문화 안에 공예가 더 전면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중간 부분에 있는 게 있고 또 뒤에 베이스로 있는 게 있는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활쏘기처럼 아웃풋이 공예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방금 강릉단오제처럼 분야로서 공예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의 어떤 수단으로서 공예가 농업 같은 거나 어로 같은 거, 생산활동 같은 경우는 밑에 베이스로 공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저는 이제 계속 그 여러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공예가 아닌데 너희는 우리 이쪽 분야가 아닌데라고 하는 얘기들이 자꾸 분류상의 혼동성이 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근현대 개념으로 해서 완전히 하나하나 세분화되어 있는 발전적 완성 단계로 해서 문화 예술 개념으로 분리된 개념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무형유산은 원시 공동체보다는 발달했지만 이러한 지식체계,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도서관 분류체계 있지 않습니까? 두유 십진법 분류체계. 제가 분류체계 연구기 시작에 두유 십진법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서 벌어지게 된 문화와 예술 분류 기준위에서 그러한 서양에서 이미 분리가 되어 있는 학문적 관점으로 우리의 무형유산을 찢어서 갖다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원시 공동체나 동남아시아의 어떤 저 문화 차별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 발전 단계에서 본다 한다면 서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문명의 고단에 올라갔는데 비해서 우리는 그 약간 중간 단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특히 무형유산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분리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복합적인 요소를 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복합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잘 살펴서 단점으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저는 원형 전형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거꾸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입체성으로 해서 원형성. 이런 입장에서 좀 여러 분야에 있는 연구자분들이 보고 특히 이제 기록들을 보게 되면 기록들이 그 한 분야의 중심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분야들은 기록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산실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한 1970년대나 80년대 이런 데 얘기됐으면 정말 다양하고 많은 기록들이 됐을 텐데 이미 2세대, 3세대까지 온 입장에서 과연 그런 좀 그 따끈따끈한 기록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추가적으로 보충될 기록이나 연구가 기회가 있으면 그런 관점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연구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게 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러한 얘기와 어떤 논의들이 좀 더 구체적인 논문이나 어떤 학술제에서 아니면 문서나 어떤 자료로 행정기관에 전달이 되면 좀 더 행정기관에서 뭔가를 생각하거나 고치거나 할 때 좀 기초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이수민 선생님하고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걸 이제 연구자들끼리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만 이 문화재청의 이 행정지각으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선생님, 그런 자리가 예. 잘 안 들려, 소리가 막 예상이. 김영근 선생님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막 깨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가깝게. 예. 가깝게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잘 들려요? 네. 지난번에 그래서 이승주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무형유산학회에서 학술대회를 그렇게 좀 기획을 해서 오늘의 고민에 문화재청 그쪽하고 같이 공동으로 좀 한번 해보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그런 주제로 함께 논의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럼 오늘 장시간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승주 선생님 마지막 멘트 듣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 수고해 주셨고요. 6월에 무형유산 콜로키움 전통 공예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뭐 정리를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둘째 논의의 시작점을 찍었다 생각됩니다. 이 논의를 이어받고 우리가 한번 학회 차원에서 학술대로 좀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7월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